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경동맥은 우리 몸의 동맥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선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초음파를 통해서 어떤 위험을 확인하는 걸까요? 특히 경동맥이 좁아지는 협착증의 진단을 받기도 하는데요. 경동맥 협착증은 어떤 상태인 걸까요? 나이 들수록 관심을 갖게 되는 경동맥 초음파, 또 경동맥 이상이 주는 위험까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척추 골절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 365 넬리의 딜레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선택해서 확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년기로 갈수록 경동맥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뇌졸중에 대한 부담 때문인 걸까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경동맥 초음파를 선택 검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노년층에서뿐 아니라 중년을 지나면서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필요할까요? 사실 저도 했거든요. 아, 그렇죠. 저도 네. 건강검진 할 때 해보곤 합니다. 네. 경동맥은 우리 신체 내에서 가장 피부에 가깝게 흘러가는 큰 혈관에 해당됩니다. 네. 이렇게 큰 사이즈의 동맥을 피부 근처에서 관찰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근데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혈관이다 보니까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이 혈관의 건강함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을 통해서 전신 혈관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혈관 건강을 살펴볼 수 있는 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신 혈관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이걸 통해서 손쉽게 우리가 건강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경동맥이 목 동맥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아주 중요한 혈관이죠.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의 전체 약 70% 이상을 이 경동맥을 통해서 공급받거든요. 네. 그만큼 중요한 혈관인데 나머지 한 30% 정도가 목 뒤쪽으로 올라가는 추골동맥, 척추동맥에 의해서 이제 공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추골동맥이 없거든요. 이렇게 없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아마 앞쪽 경동맥을 통해서 거의 85% 이상 혈액을 공급받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경동맥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혈액을 받고 있으니까 네. 뇌 건강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경동맥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네요. 뭐 70% 이상. 그러니까 네. 뇌로 가는 혈액의 대부분을 담당한다는 건데요. 네. 전신 혈관의 건강 상태를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경동맥 초음파를 하는 건 혹시라도 네. 경동맥이 좁아졌을까 봐 확인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경동맥의 두께를 살펴보는데 아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안쪽을 살펴보면 네. 혈관벽의 두께가 바로 표시가 되고 또 이 전자자를 이용해서 몇 밀리미터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몇 밀리미터인지를 보는데 대개 1밀리미터 정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네. 그래서 1밀리미터보다 더 두껍게 벽이 두꺼워져 있으면은 혈관의 노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고 보고요. 1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래도 좀 안심을 시켜드릴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경동맥의 전체 직경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요. 네. 대개 경동맥의 일반적 직경이 8mm에서 10mm 정도 됩니다. 1cm가 조금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중에서 두께가 1mm 정도 차지하면은 전체 두께 한 1-20% 정도가 줄어드는 거나 그러네요.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이 몇 밀리미터 정도로 벽이 두꺼워져 있는지 또 그거에 따라서 몇 % 정도 막혔는지 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동맥 협착증의 위험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이렇게 혈관이 많이 좁아지는 상황을 협착증이라고 네. 부르는데요. 뭐 척추관 협착증처럼 어디든지 좁아지면 의학계에서 이제 다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경동맥이 좁아질 때에는 네. 대개 50% 이상 좁아지면은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는데요.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씩은 혈관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상 수치를 벗어나서 남들보다 더 빠른 노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혈관이 더 빨리 줄어들 수, 또 그만큼 더 협착도 진행할 텐데요.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기계적인 손상 때문입니다. 우리 혈액은 맑은 액체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백혈구나 적혈구, 혈소판과 같은 어떤 건더기 물질들이 같이 흘러가거든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한 압력으로 이런 건더기들이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혈관 벽에 부딪히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혈관벽에 부딪히면서 항상 상처가 발생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압력, 예. 혈압이거든요. 근데 혈압이 많이 높아져 있으면은 이 기계적인 상처도 훨씬 더 많이 나게 되고 이 상처가 난 틈 사이로 여러 가지 염증이나 콜레스테롤, 지질 인자들이 끼어들어가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게 되고 네. 협착증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일단 고혈압은 대부분의 질환에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네요. 네, 물론 고지혈증, 당뇨병도 조심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혈관 질환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세 가지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일 텐데요. 네. 혈압에 의해서 혈관벽 안쪽에 상처가 났을 때 이때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LDL 콜레스테롤과 고혈당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이 있을 때에도 이 상처가 난 틈 사이에 염증을 많이 만들겠죠. 이렇게 많이 발생한 염증 틈 사이로 중성지방이 끼어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고지혈증의 한 종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같이 병발되어 있는 경우에는 혈관에 상처가 난 틈새로 여러 가지 지질 인자들, 콜레스테롤 인자들이 끼어들어가면서 혈관벽이 굉장히 많이 두꺼워지고 이 두꺼워진 틈 사이로 플라크라고 하는 이 이물질들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흔히 죽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동맥경화성 경화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네. 경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 만큼 경동맥을 잘 살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경동맥 협착증으로 진단이 되는 환자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건강검진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네. 건강검진 항목으로서 경동맥 초음파를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검진센터에서 또 프로모션 하듯이 많이 검사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갑상선 초음파 같은 걸 하면서 경동맥도 쓱 한번 같이 봐주시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경우를 통해서 경동맥 협착증을 일찍부터 진단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모르고 지나갔던 분들도 이제는 알게 되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요즘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한 30대 중반쯤부터 이상지질 혈증이나 고지혈증을 앓게 되는 남성 젊은 환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도 일찌감치부터 혈관벽이 두꺼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경동맥이 협착되어 가고 있습니다라고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네. 현재 경동맥 협착증으로 진단되는 성인의 비율이 약 20%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그렇네요. 남성 젊은 환자도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도 발병 위험이 높은 나이대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60대 이후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더 들어가실수록 혈압도 더 높아지죠. 네. 혈관에 딱딱해지는 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가 심해질수록 혈압은 더 높아지게 되고 높아진 혈압 때문에 혈관 벽에 상처도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네. 뿐만 아니라 5, 60대 이후에 대사성 질환을 많이 앓게 되면서 혈당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나빠지면서 혈관벽 안쪽에 염증도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 경동맥 협착증 발생 비율은 2배 이상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경동맥 협착증이 혈관 질환인 만큼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면요. 죽상 동맥 경화증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사실 죽상 동맥 경화증은 우리 몸 어느 혈관에서든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혈관이 이제 뇌혈관으로서 우리가 경동맥을 지금 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또 유명한 혈관이 바로 심장 안에 있는 관상동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관상동맥 쪽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흔한 것이 바로 대퇴동맥입니다.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혈관인데 이 대퇴동맥 쪽에도 북부대동맥을 통해서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던 혈액이 양쪽 그 사타구니 쪽으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는 대퇴동맥이 이 갈라지는 자리 근처에서 강력한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쪽에 이 동맥경화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 죽상 동맥경화반이 이쪽에 많이 생기게 돼서 만약 이쪽에 혈관에 막히게 되면 이것을 말초 동맥 질환이라고 부르고 네. 이렇게 몇 미터 안 걸었는데 조금 운동을 하다 보면 또는 산책을 하다 보면 다리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네. 혹시 말초 동맥 질환이 생긴 것은 아닌지도 초음파를 통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상 동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고 네. 대퇴동맥이 막히면 말초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그렇습니다. 있고 네, 경동맥이 문제가 되면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경동맥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졸중이 전체 뇌졸중의 약 20%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경동맥이 두꺼워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면 네. 전신혈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라고 했잖아요.
관상동맥이 또 안 좋아져 있는 것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뇌졸중 발생 위험의 20%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기회가 될 때 또 좀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그 기회를 취득하셔서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건강검진으로 선택을 했다가 우연히 네. 진단받는 경우가 많던데요. 맞습니다. 그럼 증상이 없다가 이 초음파에서 경동맥 협착증을 발견하게 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증상성 경동맥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무증상성 협착증인 경우에는 70% 정도 막힐 때까지는 그 경과를 그냥 지켜보기도 하고요. 아, 네. 50%가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50에서 70% 사이면은 무증상성인 경우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무증상성인 경우에 50에서 70% 사이라면은 좀 자주 검사를 하면서 환자분의 경과를 살피게 되고, 70% 이상이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술적 치료라든지 시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50% 미만으로 막혔다 하더라도 그 플라크의 성향이 별로 좋지 않거나 두꺼워지는 속도가 빠르다면은 일찌감치부터 항혈전제라든지 고지혈증약이나 당뇨병약 또는 고혈압약을 좀 조절해 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무증상인 경우도 있고요. 네. 흔히 말하는 미니 뇌졸중으로 경동맥 협착증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얼마 전에 저한테 다녀가셨던 이제 60대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네. 가끔씩 오른쪽 눈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는 거였습니다. 네. 안과에 가봤는데 망막이라든지 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셨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일과성 흑암시라고 하는 일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흑점이 생기는 거죠, 눈앞에. 그래서 이것이 경동맥 협착증에 의한 아주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MRA 촬영을 해봤더니 우측 경동맥에 정말 말 그대로 협착증이 꽤 심하게 진행되고 있던 점을 발견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잠깐 동안 그런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잠깐 동안이지만 반대측 팔다리에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경동맥에 협착이 있는지 반드시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MRA를 통해서 검사를 해볼 수도 있지만 간략하게 초음파를 통해서도 그 건강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MRA 얘기하셨는데요. 네. 경동맥 협착증 진단을 위해서 초음파뿐 아니라 이런 MRA 검사 같은 여러 다른 검사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MRA라는 검사가 주로 뇌혈관을 볼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경동맥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혈관 MRA를 촬영해 보면 아주 도움이 되고요. 이 두 번째로는 CTA도 도움이 됩니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이지만 이제 방사선에 좀 노출돼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CTA와 같은 검사는 조영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영제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도 미리 어느 정도 검사를 좀 한 다음에 CTA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검사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법이고요. 그 외에는 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도 실시할 수가 있는데 이 혈관 조영술은 이 손목 쪽에 있는 요골동맥이라든지 대퇴 서해부 쪽에 있는 대퇴동맥을 통해서 길게 생긴 철사와 같은 카테터를 밀어 넣어가지고 뇌혈관까지 그 카테터를 도달하게 만들어서 혈관을 직접 살펴보는 검사법인데 이것은 좀 심도 깊은 검사이기 때문에 위중한 환자이거나 시술을 앞둔 환자에게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켜보는 경우도 또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경동맥 협착증으로 진단된다고 해서 모두 치료 대상은 아닌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동맥 협착증에 의해서 혈류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수준이라면 50% 이상 막혔을 때에만 혈액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요. 그리고 50% 미만으로 막혔다 하더라도 거기에 쌓여있는 동맥경화반, 그러니까 죽상 동맥경화반 또는 죽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플라크라고 부르는 동맥경화반이 아주 불규칙하게 생겼다거나 염증이 동반되어 있는 형태로 있다면 이게 순간적으로 확 터져나가면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떨어진 덩어리 조각조각들이 뇌혈관에 가서 박히면서 곧바로 뇌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0% 미만으로 막혔다 하더라도 이 죽상동맥 경화반 자체의 모양이 불안정하다면 일찌감치부터 치료를 권하는 편입니다. 네. 경동맥이 또 어느 정도 좁아졌는지에 따라서 증상이나 치료법이 달라질까요? 그렇습니다. 50% 이상 막힌다면은 혈류의 흐름에 방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류 평가도 해보고 뇌혈류에 어느 정도 흐름에 저해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곧바로 경동맥 쪽을 뚫어주거나 넓혀주는 시술을 하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뇌혈류에 방해가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이 경동맥 협착증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강력하게 항혈전제나 고지혈증 약을 아주 고용량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증상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70% 이상 막혀 있으면 일단 곧바로 시술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무증상성 협착증 외에도 만약 미니뇌졸중과 같은 증상, 또 조금 전에 제가 사례로 소개드렸던 잠시 동안 눈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일과성 흑암시와 같은 이런 특정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동맥 협착증이라면 퍼센트와 상관없이 무조건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약물 치료와 시술 또 수술적 치료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하면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혈압약이나 또 당뇨 고지혈증 약 등을 처방하기도 하고 또 항혈전제를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동맥경화반 또 죽상 동맥경화반 또는 죽종이라고 하는 이 불안정한 물질이 이 경동맥에 쌓여 있는 것을 아주 안정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저희는 캡슐라리제이션, 그래서 캡슐을 한번 씌운다. 겉에 있는 모자를 한번 씌워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불안정한 죽종 위에 하나 모자를 씌워주는 방식으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적절하게 먹는 것만으로도 이 모자를 한번 씌워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쪽 플라크를 안정화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률은 대략 80에서 90%까지 감소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시술은 스텐트로 넓혀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술과 비교할 때 아무래도 노인들에게도 부담이 줄이긴 할 것 같은데 부분 맞추인 거죠? 만약에 시술로서 해서 스텐트를 대주는 시술을 하게 된다면 부분 맞춤만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간편하고요. 시술 시간도 1시간 이내로 짧은 편입니다. 만약에 수술로 하게 된다면 이 목 쪽을 절개를 해서 경동맥을 저희들이 직접 절개를 해가지고 안쪽에 쌓여있는 이 동맥경화반을 직접 긁어내는 방식으로 제거를 하는데요. 동맥경화반의 모양이 굉장히 길게 형성돼 있다거나 그 불규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텐트만으로는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스텐트를 대주다가 그 경화반이 떨어져 나가면서 2차적으로 뇌졸중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죽상동맥 경화반의 모양을 좀 보고 시술로도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시술 쪽으로 유도를 해드리고요. 시술로는 도저히 위험해서 못하겠다는 판단이 된다면 경동맥의 내막을 절제해주는 수술적 치료로 접근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경동맥 협착증이 확인되긴 했어도 이제 혈류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좁아진 정도가 50% 미만이면 정기 검진으로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생활 습관이 중요하겠어요.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일단 음주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스럽게도 좀 금주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죽상동맥경화반이 성장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음주가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특히 술에서 깨어날 때 굉장히 혈압이 많이 올라가고 또 잦은 음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당뇨 수치가 상당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주 가능하면 금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흡연하시는 분들도 이 니코틴에 의한 염증 인자들이 혈액 내에 돌아다니면서 이 경동맥의 염증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흡연하시는 것도 이제 금연하셔야겠죠. 그 외에도 혈압 관리를 위해서 자주 혈압도 좀 재보시고 또 운동하시면은 특히 유산소 운동을 매일 한 20-30분씩만 해주셔도 혈압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기계적인 손상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부수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도 좀 떨어지니까 당뇨도 조절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이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평상시 운동하면서 금연, 금주 실천을 하신다면 훨씬 더 건강함을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금주, 금연,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 관리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예방법으로 또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검진 하실 때마다 뭐 몇 년에 한 번 하는 게 좋냐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는데요. 아무런 증상이 없는 분들이라면 저는 한 2-3년에 한 번만 해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대개 우리가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꼴로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생각났을 때 조금의 소정의 비용을 추가하셔서 꼭 경동맥 초음파를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동맥경화반이 있다고 나왔다거나 협착이 있어서 뭐 20-30% 이상 좁아졌다고 나온다면 매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만한 돈값을 한다고 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맥경화반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한 1, 2년에 한 번씩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50% 이상 좁아지신 분들, 50% 근처까지 협착도가 진행된 분들이라든지 네. 죽상동맥경화반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갖고 계시다면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동맥 협착증과 경동맥 초음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주셨는데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50세 이상의 척추 골절을 추적했더니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척추 골절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골대사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원장님이 함께한 연구 결과가 있던데요. 50세 이상 성인의 척추 골절을 분석했더니 발생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높은데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높다. 이런 결과였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척추 골절이 발생 위험이 남성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일단 척추 골절이 발생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사망률이 2배 높다는 거죠. 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척추 골절은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는데 남성이 골다공증 발생 빈도가 적지만 일단 합병증인 척추 골절이 발생하면 사망률은 2배가 높기 때문에 네. 남성에서 골다공증의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난 17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우리가 17년 정도의 연속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는데 이걸 굉장히 골다공증 관리나 이러한 예후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요. 이 자료는 제가 15년 전에 대한골대사학회에서 총무이사를 맡고 있을 때 네. 보험공단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치료를 하면 의료보험에 청구하는 공단 자료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골다공증의 결과로 나타나는 척추골절에 대한 발생률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뒤에도 계속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의를 해오다가 2022년에는 이제는 제가 저희 학회의 이사장이 되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공단하고 다시 이게 연속 연구를 하기로 해가지고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건데요. 네. 전 세계에서도 이런 데이터가 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의 결과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분석 기간이 10년 이상인 건데요. 네. 우리가 지금 초고령 사회를 살고 있는데 골절 위험은 특히 노인들에게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인 인구가 증가한 만큼 척추 골절 환자 수도 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 데이터를 보면 말씀 그대로 척추 골절 환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우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4년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네. 초고령 사회라는 것은 만으로 65세 이상 되는 인구가 20%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네. 즉 따지면서 국민 5명당 1명이 노인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지난 17년간 척추골절의 발생 빈도가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이와 같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척추 골절의 발생 빈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게 노인 인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연구 결과는 예상대로 나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고위험군인 여성 그리고 사망률이 높은 남성의 척추 골절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여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닌 거네요. 예, 참 이상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결과를 보고 많이 놀랐는데 네. 이 척추골절의 발생률은 여성이 높은데
왜 남성은 더 많이 사망하는지 이걸 갖다가 연구를 쭉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러한 유사한 결과는 고관절 골절에서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고관절 골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뭔지를 과거에 제가 분석한 적이 있는데요. 고관절 골절 환자 연구에서 남성들이 그 척추 골절에 발생한 경우 사망 위험이 더 높거든요. 여성보다. 그 이유는 남성들이 심장 질환이나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 폐렴, 파킨슨, 뇌졸중 같은 기저질환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리고 여성들은 조금만 아파도 자기 관리를 잘하는데 네. 저 같은 남성들은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병증이 더 많이 발생해서 사망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골다공증이 있지만 동반된 기저질환이 적고 있더라도 관리가 잘 되는데 남성들은 그런 데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사망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그 남성들의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이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골절 위험을 얘기할 때 골다공증이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성들에게도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좀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일까요? 예, 저희 데이터를 보면 남성들에 있어서의 골다공증 위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네. 지난 20년 동안 세계적인 논문들을 보면 남성 골다공증의 발생률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이유는 남성에서도 골다공증의 발생률이 최근 증가하고 있고 특별히 뭐 척추골절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여성의 2배가 되는 것처럼 네. 남성 골다공증에 대한 진단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남자들은 골다공증과 관련이 적어라는 그런 인식을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네. 그러니까 남성들도 골다공증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일단 척추 골절로 인한 결과는 걷는 일에서부터 사망 위험까지 삶의 질은 물론이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골다공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건가요? 예. 모든 질환이 다 그렇지만 네.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도 역시 조기 발견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 골다공증을 관리하는데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척추 골절이나 이러한 골절이 발생하면 이미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시작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척추 골절은 고관절 골절에 비해서 조금 더 조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척추 골절이 발생하더라도 그때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또 하나의 골든타임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척추 골절이 발생했을 때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하는 것도 조기 치료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가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골다공증이 질병의 영역에 들어있지만 이 골다공증 자체가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전혀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검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검사하지 않으면 잘 모르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여성들은 골다공증에 대한 생애주기 검사를 해줍니다. 네. 예를 들면 만 54세, 만 60세, 만 66세가 되면 국가에서 국가검진으로 해주는데 남성의 경우는 건강검진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남성의 경우는 70세가 넘어가면 골다공증 검사를 해도 보험에서 해주고 T 점수가 마이너스 2.5로 골다공증 진단 받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65세 미만의 남성도 골다공증 진단 받으면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치료 중에는 1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추적 골밀도 검사 또 보험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도 60대쯤 되면 정기검진에 골다공증 골검사 항목 골밀도를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 한 번씩 스크리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남성들의 경우도 60대 정도가 되시면 꼭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시라는 건데요. 골밀도 검사를 해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해보면 가장 정확하게 골다공증 유무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골절의 위험이 사망률뿐 아니라 재골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척추 골절이 남성의 사망률이 2배가 더 높은 그것도 남성 골다공증 관리에 중요하지만 네. 이 척추는 우리 몸에 31개의 뼈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척추 압박 골절은 31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관리되지 않는 척추 골절은 네. 재골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마디가 부러지고 나면 그 위에 척추가 또 주저앉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가 오래전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척추 골절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네. 골다공증 치료하지 않고 나면 두 번째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3배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골절, 세 번째 골절이 발생할 위험은 9배입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골절이 발생할 위험은 23배가 됩니다. 네. 그럼 5번째 골절도 생길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 골절이 발생하면 이미 환자가 살아있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척추 압박 골절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5번째, 6번째 골절은 우리 연구를 하지 않는 게 이미 하늘나라를 가셨거나 합병증이 너무 심해서 검사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척추 골절은 사망률도 높은 것이 문제가 되지만 재골절을 훨씬 더 위험합니다. 네. 골다공증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뼈가 역할을 못하면서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척추 골절을 골다공증에서 중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척추 골절의 해부학적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골다공증은 어디서 잘 생기냐 하면 네. 뼈 속에 있는 해면골이라는 그 뼈가 가장 먼저 골다공증에 영향을 받거든요. 네. 바깥에 있는 피질골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척추뼈 같은 경우에는 네. 80%가 해면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한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골절이 척추 골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추 골절이 발생했을 때에 그 관리를 잘해야 되고 척추 골절이 발생하면 골다공증을 의심해야 된다는 그 근거가 척추뼈가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희들이 척추 압박 골절이 아주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많이 아프지도 않습니다. 아픈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어느덧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척추 압박 골절이 척추 골절이 있어서 선생님 골다공증입니다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그런 경우를 예측해서 젊을 때보다 키가 4cm 이상 작아지면 척추 압박 골절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분들은 골다공증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골밀도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척추 골절이 있을 때 경고로 받아들이고 골다공증에 대한 관리를 특히나 더 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골절 사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치료이지 않습니까? 그럼 약물이라든지 치료 시기에서도 초기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나요? 예, 척추 골절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만 하고 그 원인이 골다공증이라는 것을 관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척추 골절이 있으면 이미 중증 골다공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척추가 골절생기면 아프기 때문에 시술을 한다든지 약을 쓰면서도 적극적인 골다공증 치료를 시행해야 이 재골절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척추 골절이 생겼을 때 골다공증 치료가 또 하나의 골든타임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치료에 쓰이는 약제는 다양합니까? 예. 사실은 최근에는 골다공증 치료제가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뼈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골 흡수를 억제하는 억제제, 뼈의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골 생성 촉진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 형성 촉진제는 1차 약제로 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 초기 골다공증 치료제는 골 흡수 억제제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뼈의 빈자리를 갖다가 더 이상 생기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척추 압박골절이 생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골영성 촉진제를 먼저 써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척추 압박골절이 생기면 이미 중증 골다공증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골흡수 억제제로는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골영성 촉진제를 먼저 쓰는 것이 좋은데 네. 중요한 건 이제 보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잘 쓰는 말 전문가와 네. 상의하셔야 될 겁니다. 네. 치료에 쓰이는 약제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척추 압박골절 말씀하셨는데요. 작은 충격에도 척추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럼 정말 네, 그렇습니다. 재채기만으로도 골절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치기만 했는데도 골절 생겼다는 분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뼈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심각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더욱 더 특별한 원인 없이 척추 압박골절 생긴 분들은 더 강력하게 골다공증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좀 골절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가장 중요한 건가요? 골다공증이 자체로는 아무 증상이 없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골다공증 관리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관심입니다. 네. 내가 젊었을 때도 키가 많이 작아진 경우, 그리고 정기검진에 골다공증, 골밀도 검사 항목을 넣어서 네. 검사를 해본다든지, 이러한 내 스스로가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이 어느 정도인지, 뼈가 어느 정도 약해지는지를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들이 굉장히 골다공증 관리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뼈에는 우리 몸에는 뼈에 근육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튼튼한 근육은 튼튼한 뼈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도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운동을 좀 삼가는 게 좋을까요?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척추에 압박이 많이 가는 운동, 네. 예를 들면 윗몸 일으키기 같은, 그리고 무거운 중량을 드는 거, 이런 경우에는 척추에 엄청난 압박을 주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좀 자제하시고 척추를 신전하는 운동, 이런 종류의 코어 머슬 운동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척추 골절에 대한 말씀 들었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멜로망스의 선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